긴급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 충전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80만 가구가 총 1조 2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또 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180만 가구가 1조 2천억 원가량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전국적으로 2,181만 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약 250여만 가구는 이 기본 기초소득자에서 정부가 직접 돈을 보내줬고요. 예. 그것을 이제 빼고 나면 약 한 1,900만 가구가 남는데 그중에서 첫날 약 180만 명, 그러니까 10%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뭐 당초 예상대로 현재 약 일주일 내에는 5부제를 하니까 5일간은 그 이제 5분의 1씩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8일부터는 날짜에 관계없이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속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잘 뭐 현재 일 추진의 업무 자체는 아무런 차질 없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상으로도 온라인상에 아주 사소한 접속 사고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탈 없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선 가장 이 신청률이 낮은 곳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예. 이 세종시가 원래 인구도 작지만 전체 인구 대비 퍼센트, 신청자 퍼센트로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두드러질 정도로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것은 아마도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중고위층 이상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기부금, 대통령이 먼저 기부를 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특히 홍남기 부총리도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국회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조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뭐 그런 꼭 눈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낮에 근무도 해야 되고 또 굳이 이 국민 재난금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자발적인 기부도 좀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방과 서울 간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지방의 예. 경우는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인구도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언면 단위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카드를 쓰지 않는 노인 가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들은 18일 이후에 주민센터에 들러서 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는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지역별 차이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예. 실수로 기부를 했다면서 취소를 문의하는 일도 많았는데 왜 이런 실수가 좀 발생했을까요? 예, 어제 사실 뭐 옥의 티라고 그럴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버튼 실수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실수를 바로잡느라고 각 주민센터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곳에 문의를 하는 바람에 전국에 이 주민 지원하는 공무원 업무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카드 회사가 좀 무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부 사이트를 신청 사이트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카드 회사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하나카드에 들어가서 직접 샘플을 보니까 본인이 신청금을 쭉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집어넣고 가구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총액 중에서 혹시 기부할 금액이 있으면 빼라. 그런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기부는 신청 안 하고 5월 30일까지 신청 안 하면 저절로 기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굳이 저런 버튼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 카드에다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러는데 뭐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기부라는 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아름답게 정말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눈치 보기 카드를 저 신청 사이트에 카드 회사에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버튼을 하면 바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전화를 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행정 전산망이 가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불편
뭐 오게티라고 그럴까요?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 오늘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 또 광역시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분양권 거래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날 이른바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종부세를 크게 올리는 혁신적인 정책을 폈는데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좀 잠잠하지 않겠나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는 공공재개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좀 도와주고 그 안에 임대주택을 집어넣는 그런 형식의 공공임대 그 재개발을 발표했죠. 그게 20번째 대책이라고 그러면 네. 어저께 나온 대책은 이번에는 이제 전매를 제한하는 건데요. 전매라 하면 부동산을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추첨을 해서 분양이 됐다. 그러면 아파트를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으로서 민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네. 뭐 보통의 상태에서는 주고 사고 파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분양권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게 전체 금액의 10% 정도 돈만 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보니까, 분양권을 살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거주하지도 않을 사람, 또 돈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한번 당첨되고 보자. 그럼 당첨되고 나면 10분의 1 돈만 내면 되고 그것을 중간에 전매하면 그 이른바 P라고 하는 그 전매 차익까지 붙여서 팔게 되니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이제 일부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와서 서울 지역은 이미 조정 대상 구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이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전매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벗어난 일부 지방 도시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그쪽으로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들이 몰려가고 네. 그쪽에서는 지금 아파트 청약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 그래서 수도권 웬만한 데는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에도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네. 일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고 그 조처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실제 보니까 청약 당첨자 4명 중에 지금 1명이 분양권을 팔았다는 국토부 분석 결과도 있던데 그러면 이번 이 규제로 인해서 청약 광풍이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양권은 전체 매매 가격의 어떤 지역은 10%, 어떤 지역은 20%인데요. 그나마도 그 돈이 없어도 전매가 가능하게 되면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국토부가 8월 1일부터는 일체 전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시장 자체에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오로지 시세 차익, 이른바 피만을 노리고 분양권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크게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좀 안정이 되고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제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네. 아파트 분양 시장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좀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또 지금 지방 도시 같은 데는 어떤 지역에는 청약이 미달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시골 도시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신라젠 하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네. 그렇죠. 한때 우리는 그 팩사팩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한다 해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랭킹 2위,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회사고 바로 저 신라젠 회사의 그 밸류 투자 회사의 이철 씨가 저기에서 이제 그 투자 사기를 벌였다 해서 체포됐는데 그분과 같이 설명회에 나왔던 분의 유시민 씨가 있다. 이래서 이제 정부 그 유시민 씨와의 결탁설까지 나왔고 최근에 지금 채널 A라는 방송국하고 MBC가 이 그 신라젠의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의 어떤 형을 거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지금 녹취 파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장본인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저기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문원상 씨가 의사이면서 지금 대표자인데요. 어젯밤에 그 구속 그 심사에서 판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발부가 됐어요. 예. 혐의는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위해서 팩사팩이 개발이 중단이 된 임상이 실패가 된 것을 미리 알았는데 그것을 일반에게 고시하지 않고 주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서 큰 이익을 냈다. 그게 첫 번째 혐의고요.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 혐의는 자신이 돈도 없으면서 엉터리로 어떤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주식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익을 편취했다. 돈을 빼먹었다라는 이런 건데 한때 이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회사의 어떤 씁쓸한 한 바이오 신화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 폐지 가능성도 그러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장 폐지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권 거래소에서 예. 그동안의 행위가 그 더 이상 상장을 해놔서 거래를 해놓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일단 문헌상 대표가 기소는 됐고 구속은 됐다 하더라도 예. 최종적으로까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이제 확정 판결이 되면 그 이후에 정권 거래소에서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건데 여기는 뭐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